네, 8월 12일 8.15 머니톡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거센 하루죠. 네. 근데 사실 어저께도 1조 5천억 이상 매도를 했죠. 1조 6천억인가요? 1조 6천억 매도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1조 넘게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타 옵션 만기일과 특징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아직 이제 시장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나름대로 좀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특히 어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군데에 이제 집중된 모습들을 보였는데 과거라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밀리게 되면 그 공식은 바로 지수가 큰 폭의 급락세를 시현한다라는 거죠. SK하이닉스가 3에서 5% 정도 빠지는데 지수는 약보합 정도밖에 안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같은 경우는 카카오의 선방, 네이버의 선방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밑에 단에 있는 제약바이오까지 전반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지수가 복잡해졌습니다. 과거는 IT만 때리면 무조건 지수가 밀리고 IT를 사면 지수가 올라가는 형국이었다가 이제는 1, 2위가 IT지만 3, 4위는 플랫폼이고요. 그렇죠. 그 밑에 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셈법이 복잡해졌다. 따라서 오늘 만약에 그 옵션 만기일과 관련된 물량들, 외국인들 물량들이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만 때려서는 안 되죠. 카카오 네이버도 때려야 되고요. 제약바이오도 때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때리지 않고 IT만 때렸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미국발 IT의 재고 문제라든지 지금 그 악재로 인해서 IT만의 문제지 이게 지금 시장의 리스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참 당황스러운 게 예.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주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까지 기관들의 어떤 그 리포트도 그렇고 다 괜찮은 것으로 맞습니다. 다 얘기했다가 예. 이게 하루아침에 그 외국계 매도 리포트 나오면서 분위기가 그냥 2, 3일 만에 그냥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일단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삼성전자를 탐방도 가고 뭐 들여다보고 뭐 출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뷰가 바뀌진 않았어요. 뷰가 바뀌진 않았는데 단지 일부 증권가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바는 있었죠. 워낙 좋았으니까 역기조 현상으로 내년에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겠는가 정도였었지. 이게 지금 이렇게 재고가 늘어나고 3분기가 실적이 호조세지만 4분기부터는 급격히 꺾일 것이다라는 시각은 정말 뭐 오히려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다라면 시장에서 소위 조금 왕따를 당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죠. 너무 우려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제대로 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뭐 좀 조심스러운 행보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역시 외국인이다. 외국인들 물론 이제 외국인들 시각이 맞다 틀리다라고 우리가 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을 거론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반도체 업황 전체가 일단 조금 재고의 증가라든지 내년에 대한 전망의 불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그와 동시에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인 매도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외국인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진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연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데 어디가 바닥인지 지금은 쉽게 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제 뭐 보니까 뭐 1조씩 매도를 해버리고 하니까 이건 뭐 네. 개별 종목에다가 이렇게 던진다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하여튼 참. 근데 삼성전자가 올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분석한 걸 보니까 외국인들 투자 비중이 5% 정도 줄었습니다. 5% 정도 이제 줄은 상태인데, 워낙 이게 비중이 높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5% 정도 줄었는데도 이 정도 충격을, 근데 5% 정도 줄은 거를 개인들이 그동안 잘 받아왔었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여력이 1조씩 사도 쉽지 않았어요. 전에는 1조 팔아도 그냥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덥석덥석 받아내줬는데 이제 1조라는 물량 물론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물량은 아닙니다. 개별 종목에 대해서 1조 가까이 때린다라는 것이 무시할 수 있는 물량은 아닙니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여력도 조금
소진이 됐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는 좀 길게 봐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일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되면 어떤 형식이든지 석방이 되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야. 휴대폰에 대한 폴더블 폰이 발표가 되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야. DDR5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야. 이런 개별 이슈 가지고 삼성전자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지금은 가장 많은 영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12조 중에 절반을 반도체에서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2분기에. 따라서 반도체가 살아나지 않는 한 휴대폰 부분 같은 경우 12조 중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으로 다시 간다라는 건 쉽지 않고요. 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언급을 뭐 그렇게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데 뭐 내일 나오시긴 합니다만 글쎄요, 뭐 그 부분이 된다라면 오히려 삼성이 저는 더 안 좋은 거다. 총수의 부재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회사가 움직일 정도로, 물론 이제 큰 결정들은 못 내리긴 하겠지만 그런 정도의 삼성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많이 하락한 상황인데 네. 뭐 하여튼 뭐 더 하락할 것이냐 아니냐, 이게 바닥 아니냐 이런 논란은 좀 있지만 어쨌건 내일 어떤 모습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탈만은 일단 옵션 만기일은 일단 지나가고 있으니까. 네. 자, 일단 NC소프트 sek터 한번 볼까요? 게임주 섹터가 이제 중국의 게임주 규제로 인해서 텐센트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 시장도 많이 어려워졌는데 NC소프트가 거기다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게임주들이 대거 실적 발표가 몰려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상당히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매출은 늘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급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중국의 규제 전의 실적이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니까 4, 5, 6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나타난 건 7월이고요. 그러니까 4, 5, 6 실적인데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비용들이 다들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매출이 늘어나는 것들, 웬만한 업체들은 매출은 다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이 됐던 국내 시장이 됐던 매출은 늘어났는데 비용이 늘어났다? 이게 기업에 있어서 정말 안 좋은 모습입니다. 매출이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비용을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기업의 이익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폭이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이다라면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 올랐으면 비용은 거의 고정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승수 효과를 따지게 된다라면 영업이익률은 10%보다 높아지는 게 정상인데, 매출이 10% 늘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은 70%가 급감했다? 이건 비용이 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는 거죠. 그 비용이 커진 이유가 무엇일지 저도 뭐 일단 단순하게 내용을 봐서는 일단 판관비의 증가, 이 판관비의 증가는 광고 선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워낙 심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뭐 게임 광고는 뭐 온라인에서건 오프라인에서건 여기저기서 보실 수 있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게임 광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게임 업체로서는 비용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신작 게임들이 나오고 있는 단계인데, 신작 게임이 나오면 그 런칭에 대한 홍보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안착할 때까지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 신작 게임이 나온 거 이꼬로 매출이 늘어나면 이익이 늘어난다는 도식이 아니라, 신작 게임이 나오면 신작 게임에 대한 홍보 비용 때문에 초기 효과를 줄어들 수가 있다. 초기 효과가 줄어들고 나서 이게 안착이 되느냐 여부가 일단 게임주에 있어서는 가장 큰 향배가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전에 게임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그냥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그냥 일단 확 몰렸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워낙 여러 개다 보니까 동시에 그 홍보 관련해서 미리 상당한 비용을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금 뭐 보면 뭐 정말 게임들 같은 게 유명 연예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보면 정말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리고 홍보도 여기저기 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공식이 좀 바뀌었다. 오히려 신작 게임이 나오면 초기 비용을 얼마만큼 잘 커버해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맷집이 있는
기업이냐가 중요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혹은 큰 홍보비 없이 그러니까 홍보비 대비 큰 예. 성공. 그렇죠. 가장 좋은 게 그거죠. 입소문이죠. 유저분들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 이제 오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저는 이제 게임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오딘 써보신 분들은 특히 NC 소프트는 이제 그 말씀을 빠뜨렸네요. 이게 오딘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뺏겼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NC 소프트 뭐 중장년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오딘 같은 경우 NC 소프트에서 하시던 유저분들이 옮겨오기가 딱 좋은 게임이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 간의 사활을 건 싸움들은 계속 물고 물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네, 15일까지니까. 네. 막판 변동성.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네. 외국인이 매도하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 IT 쪽에 지금 네. 집중되고 있는 것이고 네. 전반적인 다른 곳은 또 사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장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대로의 어떤 상승 네.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인지 이거는 이제 결국 그 실적 네. 나오는 이 주들이 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은데 뭐 변동성 또 뭐 있을 만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부터 오늘 이제 목요일이 이제 다 지나가고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정말 주식 시장의 개별 종목들이 요동을 칠 것이다. 조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장을 마감하면 월요일 대체 공휴일 아닙니까? 그러면 17일 날 화요일 날 장도 저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수요일 날 시장에 있어서 코스맥스, 코스맥스와 화장품. 예, 코스맥스 이제 ODM 업체인 코스맥스와 오늘 게임주의 모습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 뭐 자격증 따신다고 뭐 증권 관련 자격증 따시려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죠. 보면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은 게 있습니다. 분기 실적 보고서는 분기 마감 이후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느냐? 1번 30일, 2번 40일, 3번 45일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그럼 이제 그거 외우는 거죠. 분기 실적 마감은 분기 마감 후 45일. 연간 실적은 연간 실적 마감 후 90일. 이렇게 이제 외우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외워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연간 실적은 12월 31일까지 마감이니까 3월 31일까지 실적 발표를 해야 되고 분기 실적은 4, 5, 6이니까 6월 31일까지니까 45일인 8월 15일까지 발표를 해야 되는 게 법적인 의무입니다. 네. 이거를 만약에 안 하게 된다라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렇게 지정이 되고 나면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 상장 폐지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는 정말 책임지고 정해야 되는 날짜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성적표가 좋으면 집에 뛰어오죠. 그렇죠. 어머니 나 좋은 자랑하고 성적표 싶어서. 네, 자랑하고 싶어서 뛰어오죠. 근데 성적표가 생각만큼 못 나왔다. 쭈삣쭈삣 하든지 집에 안 들어오든지 뭐 빙빙 돌든지 하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을 그러니까 처음에 어닝 시즌 초반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주로 해요.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빵빵 터뜨리죠. 나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다 이렇게 빵빵 터뜨리는데 뒤로 갈수록 슬그머니 이제 조금 지금부터 개별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들이 커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저는 좀 이번 같은 경우 연휴가 하필이면 끼어서 지금 15일이 일요일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일요일까지 발표해도 돼요. 근데 많은 기업들, 특히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금요일날 장 끝나고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아무래도 주가 변동성이라든지 사람이 딱 시세 보고 있다가 뒤통수 얻어맞는 거하고 한번 딱 보고 야 이거밖에 안 돼 하고 있는데 며칠 또 지나다 보면 또 잊혀져 버리게 그렇죠.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희석이 되니까. 예, 희석이 되기 때문에 내일 장 마감 이후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개별 종목이 있다라면 실적 발표를 꼼꼼히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특히 또 한 가지 두 번째 팁은 뭐냐면 대충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마감 이후에 언제 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마감 이후에 30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마감 이후 30일 정도 있다가 40일 정도 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일 정도 하던 기업이 갑자기 실적 발표를 안 한다. 그럼 뭔가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하죠. 뭔가 불안한 거지. 예, 불안한 겁니다. 그런 것들도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던 그 시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주들이 몰아서 그래야 서로 묻혀가는 기업들도 있고 뭐 하니까 이제 지네들끼리 서로 이제 비슷비슷하니까. 예, 비슷비슷하니까 이제 지금도 벌써 뭐 NC소프트, 펄어비스, 뭐 게임빌 다 실적 발표도 나오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묻어가는 면이 있는데 만약에 개별 종목들 지금 이제 이것은 이제 두 가지 효과예요. 하나는 코스맥스 효과고요. 하나는 게임주 효과다. 랄프 렌저라는 소형주 투자의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서가 나와 있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소형주의 장점은 뭐 단점은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니까 장점은 많은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잘 안 낸다. 소위 말해서 커버리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갑자기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교과서적인 얘기가 어제 코스맥스 얘기였죠. 이게 화장품 쪽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화장품이 굉장히 좋네? 그러니까 주가가 어제 8% 정도 올랐죠. 그런 기업도 나타날 수 있지만 반면에 그와 반대로 좋을 것이야 아니면 뭐 괜찮을 것이야 뭐 아니면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닝 쇼크가 나와버렸다. 그렇게 된다라면 특히 그것을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아마 거의 모든 기업이 공시가 뜰 겁니다. 지금까지 발표 안 했던 기업들이 그렇게 공시가 나오게 된다라면 화요일 날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단기 변동성 확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심적으로나마 대비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주식 네. 거기에서 지금 기업 공시를 했는지 실적 공시를 네, 맞습니다. 만약에 안 했다면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 대응이랄까 뭐 이런저런 것들을 좀 미리 잘 해야 된다.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으셔야죠. 이게 만약에 호시적이 나온다라면 뭐 그거야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만약에 어닝 쇼크가 나왔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일 증권사 기업의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를 아무리 돌리셔도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그렇죠. 그 미리 얘기하면 그 법에 걸리잖아요. 법에 걸립니다. 가는데. 예, 뭐 그게 이제 그 유출로 법에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주식을 이렇게 조금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했더니 미리 전화를 했더라고요. 한번 자기 해본다고 공부한다고 해봤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 입은 교육을 받은 자물쇠입이기 때문에 절대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적표가 공개가 빵 되고 났을 때의 대응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까 개별 종목이 이런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것도 차제에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실적 시즌의 마지막 날이 네.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15일이 공휴일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화요일 날까지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연장 안 됩니다. 연장 안 돼요? 15일까지입니다. 아, 15일 날로? 예, 15일 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5일 날 하든 아니면 그냥 네. 오늘, 예. 내일이죠. 내일은 그냥 몰아서 다 해버릴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변동성이 네. 그 2, 3일 지난 화요일 날 어떻게 예. 움직일 것이냐, 그렇습니다. 희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 그대로 충격을 받을 것이냐, 안 네. 좋았을 때 예. 그걸 이제 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겠네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뭐 이제까지 못했다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자신이 없나 보다. 이래서 만약에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미리 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잖아요. 또 어렵습니다. 뭐 한 발 앞서서. 예.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쇼크가 나올지도 모르는 것들이고요. 그렇죠. 근데 간혹 이제 사고를 터뜨리는 놈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한두 놈씩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의 개별 종목들은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IPO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크래프톤 때문에 말이 많죠. 아이고, 골목과 예. 밑을 아주 맴돌고 있어가지고 예. 이것도 뭐 게임주긴 하지만. 네. 이게 뭐 한 20% 정도 빠졌죠. 네. 그러니까 소위 따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이름은 안 되지만 이번 주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 또 2개 있거든요. 그 원티드랩인가 같은 날짜에 했던 거는 어제 따상 같다고. 따상 같습니다. 네, 그렇게 따상,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률이 더 좋았고, 그거는 따상을 갔고, 그렇게 그 2개는 따상을 갔어요.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도 있는데 그것도 따상을 가버렸어요. 근데 이게 크래프톤이 참, 그러니까 기대 많은 것들, 그 기대를 얼만큼 했다라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뭐 대략 한 20% 정도 손해를 보고 계신데,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왜 했느냐, 그 이유를 뭐 굳이 따질 필요는 없겠죠. 이미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도 조금 오랜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근데 한 가지 이벤트는 있죠. MSCI 지수에 들어가는 부분들, 코스피 200에 특례로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규로 들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수급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겠죠. 카뱅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뭐 같이 신규 상장됐으니까 겸사겸사 말씀드리면 카카오뱅크는 첫날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제가 파리로 모니톡 안 나왔을 때의 금요일 날 보니까 제가 그날 방송 때문에 동시효과부터 봤거든요. 동시효과부터 보니까 CS증권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그냥 덥석덥석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샀죠. 예, 그날 결과론적으로 300만 주 샀습니다만 CS증권으로 600만 주가 사자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거는 보통 우리가 주문을 낼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에 1,000주, 11,100원에 2,000주 이렇게 주문을 내는데 그게 아니고 300만 주 사주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가격 불문하고. 그러니까 그냥 덥석 가격 불문하고 그냥 이게 통으로 이제 주문이 들어온 건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수급이 싹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카카오뱅크가 플랫폼이냐 은행이냐 논란을 하면 정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은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건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일단 카카오뱅크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외국인은 이미 샀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조심스럽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물량조차 없었다. 그런 것도 없었다. 예, 그조차도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오히려 팔았지.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남 좋은 일만 결과론적으로 했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느끼셔야 되는 게 따상이라는 단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따상이라는 단어가 2021년에 신조어입니다. 2020년까지 따상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크래프톤을 보고 놀란 게 저한테도 한 두어 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날 종가가 플러스 1.1%인데 45,000 얼마였거든요. 네. 공모를 45만 원 정도였죠. 공모를 49만 원 했는데 45만 원에 끝났는데 어떻게 플러스 1%야? 그래서 10%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모르셨나요? 그랬더니 야 무조건 더블 가는 거 아니었어? 이제 그렇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동폭이 마이너스 10%와 더블 이렇게 큰 폭의 차이점이 있었던 상태에서 다들 위로 가는 것만 봤는데 밑으로 가는 것들을 이제 처음 보셨는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공모를 하시는 분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 공모하시는 분들 보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실패하는 놈, 먹는 놈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몇 프로 정도 수익률을 바라보시지 정말 따상을 바라보는 수익률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다. 다시 한번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마 지난해서부터의 그 주식시장 화랑에 네, 맞습니다. 힘입은 분위기에 우리가 또 착시 현상에 빠진 거일 수도 있죠. 기대감이 맞습니다. 너무 예. 높은 거. 예. 진짜 이 카카오뱅크도 지금 계속 그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초반에 네. 거기 좀 추격 매수 하셨던 분들은 또 물려가지고 물려가지고, 예. 또 지금 고생 엄청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카카오뱅크보다 은행주를 좀 사시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지금 현재 KB금융이 이틀 연속 이 장이 좀 이래도 나름대로 강하거든요. 저는 이 카카오뱅크가 오히려 매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매기 역할을 함으로써 기존의 은행들에 대한 밸류를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카카오뱅크가 은행이 됐던 플랫폼이 됐던 이거는 보시는 분들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은행이 됐던 플랫폼이 됐던 그 근본적인 것은 은행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행 기반으로 은행에만 멈추는 것인지 은행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화하는 것인지 그거는 이제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은행은 은행이에요. 은행은 은행이고 정부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은행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금리 대출을 하기 위한 은행을 허가해 줬어요. 중금리 대출에 대한 은행을 지금 이제 토스가 하나 또 들어옵니다. 네. 이 두 가지 은행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개인들에 대한 대출뿐만이 아니라 기업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익이 많이 나거든요. 기업 대출은 네이버 금융이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카뱅이 지금은 플랫폼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보지만 KB금융 같은 경우 만년 PER 10배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만년 10배 이하에 되는 지금 현재 한 7배 정도 PER이 되는데 근데 지금 이러한 은행 수익뿐만이 아니라 증권, 보험을 통한 비은행 수익이 5대5 이런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고 그러니까 은행이 조금 주춤하면 지금 증권, 보험 더 할라이스 좋거든요. 프루덴셜 인수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되고 있고 배당 성향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쉽게도 중금리 대출 시장을 은행이 진출하지 않는 게 대손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쓴다라고 하면 저도 카카오뱅크 쓰거든요. 지금 뭐 며칠 전에도 아들 용돈 카뱅으로 줬거든요. 네. 그때 굉장히 편해요, 진짜. 편하죠. 네. 카톡에다 연결해가지고 그냥 쑥 보내버리면 수수료도 안 나오고 얼굴만 안면만 마스크만 잠깐 벗었다 쓰면 그냥 돈 쑥 가니까 편한데 그게 여러분들 카카오뱅크한테 수익이 될까요? 비용이에요. 카뱅은 그거 안 써줬으면 좋아요. 오히려 대출 받았고 이자를 받는 게 그렇죠. 예. 은행이 결국은 돈 버는 게 돈 빌려주고 그 이자 받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은행들이 기존 은행들이 안 들어오고 은행들은 지금 극과 극이죠. 아주 고신용자 부분들하고 저신용자 부분들이 이자를 세게 받는 거죠. 이쪽은 이게 대손율이 좀 높다라는 대손이라는 것은 돈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카뱅이 어떻게 그 자본력도 약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그걸 제끼고 나면 저는 기존은 지금 뭐 KB금융도 완전 다 바닥권이고 5만 원 초입이면 완전 바닥권이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카카오뱅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론 갖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만 카카오뱅크를 은행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기존 은행주들에 대한 새로운 재평가에 대한 대비 저는 거기에 좀 한 표를 좀 과감히 던지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금리 인상 앞두고 또 네.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네. 결국은 단순 비교만 해봐도 뭐야 카뱅이 이 정도 가치를 받는데 그렇죠. 왜 이거보다 훨씬 돈 버는 같은 은행주인 이거는 왜 이렇게 못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매기 역할을 한다라는 게 그리고 이제 은행들도 그 제가 보니까 우리은행인가요? 그 400명을 뽑았는데요. 그 인원 중에 80명이 IT 인원이고요. 이제 채울 수밖에 80%가 없죠. 예, 80%가 IT 인원이고 20%가 일반 행원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은행 들어가려면 인문계에 계신 분들 여전히 뭐 취직하기 어렵습니다만 이제 은행도 못 들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것도 좀 이게 시대 변화죠. 네, 네. 이제 뭐 IT 기술에 대한 가치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수요가.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내일 이제 월요일 날은 또 8월 16일 그 대체 휴일이죠. 예, 16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장이 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대로 예. 뭐 실적 발표 예. 좀 위험한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 몰려 있고 네.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무차별한 매도 또 공세가 혹시 이어지는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내일까지 이어지면 정말 패닉일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내일장? 저는 내일이 이 패닉의 또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하면 이게 브로커 출신들이 아는 이 상당히 안 좋은 쪽인데요.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이 내일 정도면 신용을 많이 쓰신 분들은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그 빨간불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정도 빠지면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 거니? 신용을 풀로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증거금이 40%예요. 증거금이 40%면 나머지 증거금이 40%면 여러분들이 하이닉스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와 현대차를 들고 계셨다라고 하면 현대차를 20% 담보로 잡고 하이닉스를 20% 담보로 잡으면 이게 40% 아닙니까? 이거 담보로 잡고 60%를 신용을 빌려줘요. 신용을 빌려주는데 60% 신용 빌려준 게 어제 오늘 지금 빠지게 되면 10% 정도 빠진 거거든요. 어제 4% 오늘 4%면 8%가 아닙니다, 여러분. 4% 빠지면 10%가 빠져버린 거예요. 10%가 빠지면 담보 부족이 걸립니다. 그러면 화요일까지 내일까지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금요일까지 돈을 메꿔라라고 하는 연락들을 받으실 거고 그렇죠. 아니고 조금 담보 유지 비율 좀 밑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이제 화요일까지 돈을 내라라고 담보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수요일 날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브로커 출신들은 쉽게 하이닉스를 사고 싶어도 수요일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정말 이게 좀 여러분 무서운 게 이게 하이에나 같이 제가 이런 표현 드리면 좀 뭐 하겠습니다만 저 동물이 죽을 것 같으면 옆에서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반대에 나온 매물이 보이면 그거 기다리지 덥석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일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수급이 여기서 꼬여버리면 내일까지 외국인들이 때려버리게 되면 화요일까지도 답이 없다. 하이닉스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된다라면 뭐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다라고 조금 이거 제가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벌어졌어야 되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떠지 마시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예. 그 기본이 있잖아요. 미수 쓰지 말자, 신용 쓰지 말자. 맞습니다. 이게 그냥 이번 케이스만이 아니라 항상 네. 이걸 좀 뭐라 그럴까 투자 원칙화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 투자자들은. 예, 그러니까 제가 작년 3월 19일 날 저점에서 주식을 조금 샀어요. 근데 왜 샀냐면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 그 현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저는 2년 보자라고 샀는데 그날 공교롭게 저점이었던 게 결국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고서 이렇게 급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로커 출신 분들은 그게 보여요. 이렇게 반대매 지금 하이닉스가 저 정도면은 신용 잔고가 24조니까 하이닉스는 반대매가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 어찌 됐든 외국인들은 내일 모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까지 외국인들이 판다 그러면 일단 수요일까지는 답이 없다. 외국인들이 화요일날 사준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안 사주면 답이 없다. 이게 하이닉스에 대한 문제. 그렇게 된다라면 지수가 급격히 밀릴 것이냐? 그건 아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텨주고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버텨주고 있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 중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굉장히 견고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과거 진단키트라든지 다른 임상과는 다르게 이제는 우리도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굵직굵직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수가 쉽게 밀리지는 않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수는 쉽게 안 밀리지만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방향을 잡아주지 못한다라면 당분간 주식시장은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 고통이라는 게 급락이 아닌 횡보의 고통, 그러니까 기간 지루한 조정. 고통. 예, 기간 조정이죠. 굉장히 지루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 급락 쪽에 베팅을 거시는 굿보스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개인들이 예.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근데 굿버스도 소위 말해서 녹아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굿버스라는 게 뭐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쓴 책에 이제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 주식은 우리가 100% 확신을 갖는 굿버스 하시는 분들도 100% 확신이 있으니까 굿버스를 때리시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주식시장이 가장 힘든 게 올라갈 때도 떨어지지 않고 횡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손해예요. 굿버스도 손해고 상승에 베팅하시는 분도 손해인데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이게 희망 고통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인데 올라갈 때 떨어질 듯 오늘도 지수 뭐 굿버스 투자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리니까 야 이제 내가 굿버스 먹겠거니 했더니 웬걸 카카오가 지수를 떡하니 받치고 있네. 그러니까 굿버스도 지금 뭐 특히 그건 시간 싸움이고 수수료 싸움인데 그거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신 거고 뭐 이거 완전히 지수 끝난 것 같아 보여도 나름대로 또 버텨주고 있고 문제는 이제 지금 두 가지 고민이시죠.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 크래프톤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큰 고민인데 아쉽게도 여기에 개인들이 대거 들어가 계시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주식들 예. 이거에 만약에 내일 장 좀 빠진다 예. 해도 예. 그 말씀은 수요일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서둘러서 매수하거나 하지 말자.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현금을 갖고 있다라면 저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 이 여러 주식 중에 저는 현금도 하나의 주식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좋은 주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금을 언제 쓰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좀 기다려봐라. 화요일 날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덥석 사실 게 아니라 수요일 이후에 그런 반등세를 모색하시면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라면 과감히 기다려보고 오히려 기회가 오고 만약에 화요일 날까지 아니죠. 금요일까지 외국인들이 팔았고 월요일 날 팔지 않았는데 개인에 의해서 화요일 날이죠.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금요일까지 외국인들이 팔고 그 여파로 인해서 화요일 날 조금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수요일 날 동시효과때 사겠습니다. 수요일 날. 예. 그러나 내일 외국인의 매도가 거세지 않으면 예. 일단은 뭐 오늘 정도로 조정은 끝난 것으로 끝난 걸 보고 화요일 날 좀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차피 제가 실적에 관련된 내용들은 대기업들은 실적 다 나왔으니까 그건 이제 끝난 얘기고 개별 종목은 어차피 이 하이닉스랑 상관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오늘 주식시장을 좀 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곧 이어서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 과장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지 못한 분들이 워낙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네. 삼성전자, 이 SK 하이닉스 뭐 보니까 어디서는 뭐 450만 뭐 주주 뭐 이러던데 개인 투자자들. 일단 오늘 안 좋은 모습이죠. 일단 상황 한번 좀 오늘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각각의 뷰가 어떠신지를 다 물어보고 있어요. 다 공통된 질문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아마 다들 출연하시는 분들 해석이 좀 조금씩은 다르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내 주식시장을 지금 설명하려면 반도체 쪽 얘기를 안 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네, 다란데. 네, 반도체 쪽을 워낙 많이 들으셨겠지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겁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좀 비중도 좀 많이 실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일단 저부터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이 완전히 틀렸거든요. 그러게요. 불과 2, 3일 전까지만 해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다 반도체 좋아 이랬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동안 4차 산업의 흐름 속에 뭐 자율주행, 5G, AI 이런 흐름 속에서 반도체의 쓰임새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반도체 가격 상승도 좀 완만하게 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하반기까지 그게 가격 상승이 유지가 될 거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상반기에 했던 전망이 완전히 지금 어긋났습니다. 지금 틀렸습니다. 지금 벗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뭐 저부터 일단은 지금 반성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지금 어떤 부분이 좀 우리가 잘못 보고 있었나라는 부분을 지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한 1조 6천억에 가까운 매도를 쏟아부었었고 그게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1조 원 그리고 하이닉스의 6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팔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은 이제 반도체에서 나왔다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국인이 한 1조 8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보니까 오늘 더 팔았더라고요. 삼성전자 한 1조 6천억 정도 판 것 같고 어마어마하게 팔았네. 네, SK 하이닉스가 거의 한 8천억 정도 매도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만기 영향도 있었고 그 영향이 좀 있었을 텐데 이상한 거는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간 적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갑자기. 그렇죠. 뜬금없이 갑자기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일주일 사이에 뭐가 그렇게 크게 바뀌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를 새롭게 따라갈 이유는 없지만 새롭게 뭐 신규로 뭐 이걸 매수할 이유는 없지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했었는데 일단 뭐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지금 죽을 맛입니다. 사실. 예.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저렇게 올라가 버리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이 지수를 따라가야 되니까 벤치마크 맞춰야 되니까 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꾸역꾸역 채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지금 지수는 보면 지수는 거의 그대로 있는데 차이는 없어요. 지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부러져 버리니까 본인들이 운영하는 그 수익률이 확 내려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죽을 맛입니다. 일단 주가의 급락의 원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지금 계속적으로 불거지는 이슈가 최근 이제 반도체 현물 가격이 좀 빠졌어요. 빠지다 보니까 4분기에 이제 그 반도체 가격을 전망을 하면서 4분기 가격 하락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염두에 두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아쉬운 거는 그동안 호재에는 움직임을 우리가 둔했다가 조그마한 악재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을 때, 막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 막 뚫고 올라갔을 때, 그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절반이라도 따라갔다라고 하면 지금 빠지는 게 뭐 어느 정도 빠질 조정이 나오는 건 이해가 할 수 있는데 계속 그동안 짓눌려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기에 20%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20% 이상 상승했었는데 4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한 5% 정도 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 말 그대로 전망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전망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매도가 나오면서 가격을 좀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있나. 그리고 외국계에서는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한국의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셀 의견을 지금 본격적으로 좀 내고 있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주가는 이미 빠지기 시작을 했고 주가가 빠지니까 아마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전망을 내놓을 거예요.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예상되는 이익이 얼마 수준이다. 그리고 과거에
PBR 수준이 저점이 어느 정도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즉 밸류에이션이 얼마고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가격대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제 나올 거예요.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그렇죠. 보면. 근데 사실 밸류에이션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 사도 되고요. 내일 사도 되고요. 내일 모레 사도 돼요. 밸류에이션은 전혀 부담이 없어요. 사실 PBR 뭐 1배니, 0.95배니, 0.9배니 이거 큰 차이 없거든요. 사실 주가를 살 때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어떤 계기로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할 수 있을까? 과연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이 나올 것인데 그 모멘텀이 무엇일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미 업황에 대한 이슈는 누구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슈는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다는 부분도 사실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주가에 반전될 수 있는 키가 무엇이고 언제쯤일까? 그리고 그 전에 들어오는 수급들 만약에 이제 내일이라도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수급들이 이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 지금에 들어오는 수급들은 단기 낙폭과대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단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단타일 가능성이 높고 확실한 반전의 카드가 있기 전까지는 주가의 잠깐적인 반등을 노린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단타 치려고 들어가는 종목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중장기 쪽으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시장에서 뭐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반등이 잠깐 나온다고 했을 때 이걸 따라 들어가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이고요. 사실 어차피 밸류에이션이라는 것도 결국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수치일 뿐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난 뒤에는 뒤늦게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그 전망치 하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사실 실적 전망치가 먼저 하향되는 게 아니라 뒤따라오는 거거든요. 주가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도 하향되는 실적 추정치 때문에 계속적으로 싸지 않을 수가 있다. 사실 이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반등의 키가 과연 무엇을 어떤 이슈로 나올 것인가 그 이슈를 지금은 기다리고 계속 찾아보는 것이 지금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은 조금 계속적으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좀 무책임하게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이게 무책임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게 이게 진짜 분명히 적지 않는 비중을 실어놓고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그래서 더군다나 이거는 우량주기 때문에 한국 대표주기 때문에 비중이 높을 거라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같이 매도하세요라고 하면 진짜 저점에서 지져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참 무책임하게 이런 말씀을밖에 못 드린. 제가 좀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은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정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잠깐의 반등 때문에 내가 이거를 확 질러봐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 지금부터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한다고 고려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맞고 반전의 키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반전의 키가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어려운 게 모두 시장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판단하기가 쉬운데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충돌한단 말이죠. 이번에 반도체 관련해서도 모건스탠리하고 모건스탠리에서는 뭐 팔아라 이렇게 나왔지만 네. 골드만삭스는 바이잖아요. 사라. 한국 반도체 좋다. 하이닉스 좋다. 싸다. 목표 주가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얼마죠? 17만 7천 원.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 17만 7천 원에 대한 TP를 제시를 했고요. 모건스탠리는.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만 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8만 원인데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이걸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가 참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 업종을 어차피 애널리스트들이 똑같이 그 업종을 바라보는 데이터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 뭐 모건스탠리의 애널리스트나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나 보는 지표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같은 지표를 보고 난 다음에 한쪽에는 목표 주가를 17만 7천 원을 제시하고 한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8만 원을 제시하는 이런 지금 산반대의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향단에서는 뭐 여러 루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헤지 펀드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그러니까 보시면 최근에 앞서 뭐 대표님도 말씀을 저랑 게 사설에서 말씀을 주고 받았지만 대만에서 그치, 이게 3개월 전인가 2, 3개월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예. 리포트 하나 탁
그 매도 리포트 나오면서 TSMC가 엄청나게 부러졌죠. 예. 관련된 반도체 관련이 다 부러졌죠. 예, 그때. TSMC가 뭐 대만에서는 뭐 명실상부한 대장인데 걔가 부러지다 보니까 다른 반도체 업종이 다 부러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는 뭐 중국 규제의 영향이 있지만 결국은 뭐 텐센트 같은 뭐 시가총액 한 1,000조 원 되는 회사들 역시도 다 부러졌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헤지펀드들이 약간 좀 이런 그 공매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러면서 지금 타겟을 좀 한국 시장으로 좀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좀 염려도 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우려감도 있고요. 여기서 하나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그나마 또 시장에 또 해볼 만해요. 사실 이게 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렇게 부러지잖아요. 그럼 환율이 튀어요. 그렇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좀 튀면서 보겠습니다. 1160원 이상으로 좀 튀었던 걸로 저도 장중에 봤는데 환율이 이렇게 튀잖아요. 그럼 절대적으로 외국인이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국내 그렇죠.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버텼던 멀쩡한 종목도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이유 없이 부러지기 시작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국내를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개별 종목들도 우리가 플레이도 할 수가 있고 좀 노려볼 수가 있지.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이 계속 부러지면 이거는 시장 자체에 이제 불안감을 좀 조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심리적인 걸 자꾸 건드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저점을 좀. 네. 지금 일단 이런 그 매도 리포트 나온 그 근거를 보면은 뭐 미국의 한 뭐 조사 기관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뭐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그 고정적으로 사는 고정 가격보다 현물 가격이 그렇죠. 떨어지는. 더 빨리 떨어졌다.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현물 가격으로 거래되는 반도체는 극소수예요. 그렇죠. 극소수이고 고정거래 가격으로 대부분 다 거래가 되거든요. 거의 반도체를 사가는 쪽은 고정거래 가격으로 해가지고 사가지 이거를 매일같이 그 거래되는 현물 가격을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거래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2분기에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은 22%가 올랐어요. 그리고 7월에 했던 고정거래 가격도 올랐습니다. 아직 고정거래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글쎄요, 좀 너무 좀 두려움이 큰 게 아닌가 시장에서. 근데 이제 여기에는 그 뭐 지금 창고의 재고 물량을 뭐 늘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DDR5가 내년에 나오는 거죠? 올해 4분기부터 이제 올해 나오기 4분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닌가? 그 뭐냐면 아니 DDR4 이런 기존의 메모리를 지금 많이 쟁여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신제품이 나오는데 더 당연하죠. 새로운. 네. 그럼 당연히 이건 재고는 줄이고 신제품을 받기 위한 그럼 재고가 줄고 당연히 구제품은 신제품이 나올 것 생각하면 가격은 약간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게 드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뭐 가능한 얘기고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게 지금 DDR5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DDR5가 출시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사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꽤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뭐 DDR5를 지원하는 CPU가 출시가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인텔에서 이제 CPU가 이제 새로운 CPU가 출시가 돼야 되는데 이 양산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인텔에서. 근데 지금 이제 인텔에서 차세대 CPU 엘더레이크가 10월 말에 PC용으로 나오기로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반도체, 그러니까 DDR5가 이제 출시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4분기부터 DDR5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부터 DDR5가 생산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는 메모리 업체들이 DDR5 교체 수요에 대응해야 돼요.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이걸 사가는 입장에서도, 당장 신제품이 몇 달 뒤면 나오는데, 굳이 내가 꽤 급하지 않으면 좀 기다렸다가 신제품을 사는 게 맞죠. 훨씬 더 성능도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금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조금 감소할 수 있는, 재고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뭐, 그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글쎄요, 뭐, 이거가 주가를, 셀을 지금 이 정도로 부러뜨릴 수 있는 이슈인가 싶기도 하고요. 뭐, DDR5는 기존의 DDR4보다 사이즈가 좀 커지기는 하지만 데이터 처리 속도라든지 전력 소모량 등이 월등히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반도체 쪽에서 빨리빨리 연산 처리 CPU와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보는 순간 탁 모든 게 인지가 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DDR4에서는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DDR5가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년도는 DDR5가 출시가 되면서 단가도 올라갑니다. 이게 당연히 신제품이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 DDR5는 DDR4보다 올라가고 마진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모건스탠이 보니까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뭐 105불 목표 주가를 75불로 확 낮춰버렸네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을 굉장히 싫어하나 봐요. 얘들이 지금. 예, 반도체 쪽을 애널리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반도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네요. 자, 일단 벌어진 현상은 이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더 우리가 공포에 빠져서 여기서 잘못하면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오히려 사야 되는 타이밍일 수도 있는데 지나고 보면 매도를 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지금은 매도하실 때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손절 라인은 너무 급격하게 빠져가지고 네. 이렇게 급격하게 빠질 때는 반등이 들어올 때는 또 급격하게 반등이 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빠진다고 해서 마음은 좀 괴롭고 멘탈이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지금은 절대 매도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전방위 업체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소부장이 이제 또 점검 안 할 수가 없죠. 반도체 소부장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 이제 반도체 그 큰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국내 이제 IT 소부장 업체들도 이제 연동되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몇 가지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DDR5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나눠봤지만 이 DDR5로 가는 거는 어차피 시대적인 흐름인 거고 대세거든요. 그러면 이 DDR5와 관련돼서는 이게 DDR4보다는 DDR5가 칩 사이즈가 좀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칩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부품들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뭐 패키징 기판 같은 경우에도 DDR4보다는 DDR5가 칩 사이즈가 커지면서 여러 기판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DDR5와 관련된 우리가 종목들은 우리가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서 조금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사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지금 DDR5 관련주들 제가 자료에서 좀 뽑아왔는데요. 네. 지금 기판을 보신다라고 하면 뭐 심텍, 대덕전자, 해성DS, 코리아 서키트, 뭐 TLB 이런 회사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소켓하고 파츠에서는 뭐 TSE하고 ISC 이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고 장비에서는 유니테스트라는 이제 장비 회사, 테스트 장비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좀 언급이 되고 있고 최근에 DI라는 종목이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DI는 주식시장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가 그 가수 싸이의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었던. 그래요? 예, 지금도 대주주 있을 겁니다. 그 회사인데 예전에 싸이가 그 강남스타일로 월드스타가 될 때 DI의 주가가 제 기억으로 1,몇백 원 했던 주가가 15,000원으로 날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전설적인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가수 싸이 그러면서 DI 딱 바로 그 이꼴관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DI도 원래는 이제 버닝 테스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DI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1분기, 2분기 실적이 모두 다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수주 잔고도 좀 많이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DI도 DDR5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까지 지금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됐든 이미 시설 증설에 대한 거는 다 투자 결정들이 끝난 거고 계속 증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이 소부장들은 계속해서 물건을 납품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측면으로 보자 맞습니다. 이거죠. 그림 보시면 이게 지금 DDR5 시장 침투율 전망이거든요. 사실 보시면 2022년이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이제 침투가 되는 게 1%예요. 1%.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쪽 DDR5 시장은. 그러면서 이제 점차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내년 연말이 되면 뭐 시장 점유율이 한 30%까지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DDR5와 관련된 종목들은 반도체 업종이 주가 지수가 빠질 때는 우리가 DDR5 쪽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소부장을 볼 때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결정이 됐잖아요. 이번에 가석방이 결정이 됐고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앞으로 과연 삼성의 칼끝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칼끝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M&A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겠죠. 예, 어느 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키울 것인가. 삼성이란 그룹이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투자 소식이 구체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된 이유도 뭐 투자를 하라는 그렇죠. 예. 경제에 살려라. 도움이 되게 네.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내놔라. 예. 그게 이제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그룹 총수들이 다 그랬어요. 뭐 SK의 최태원 회장부터 시작해서 CJ, LG, 뭐 현대차 다 이렇게 사면 가석방 이럴 때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내가 얼마큼 투자하겠다 이런 경제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 계획을 했었고 그 이건희 회장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에도 이제 사면 조치가 나왔을 때 이건희 회장이 그 평창올림픽을 유치를 했죠. 그 그렇죠. 이후에. 예, 그러면서 이제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에 이어서 2위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작년 연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야심차게 2021년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TSMC를 잡아보겠습니다. 거기에 그렇지.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잖아요. 파운드리 쪽에서. 네, 파운드리를 한번 잡겠습니다라고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2분기까지 봤을 경우에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지금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파운드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 계획을 지금 아끼지 않고 지금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메모리 관련 회사들, 특히 삼성전자가 미국 그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이제 공장을 구체적으로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 텍사스 오스틴 공장 수혜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지금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거는 그 암울한 어떤 전망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직 남아 있다. 네, 그리고 아직 맞습니다. 기대해 볼 것들이 있다. 너무 지금 오늘 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어떤 상황에 너무 몰입하지 말자, 공포스러워하지 말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 정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쨌든 일어난 현실이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반도체 분야는 이렇게 꺾어졌지만 다른 분야는 그래도 뭐 우리가 1% 이상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네. 0.5, 4%, 5% 뭐 이런 약간 보합 정도로 끝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뭐 플랫폼 업체들이 받쳐줬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 여기서 돈이 흘러가는 곳을 찾아본다면 어디가 될까요? 사실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오늘처럼 뭐 2조 원 넘게 두 개 합해서 이렇게 매도가 나왔을 때 이 정도 버텼다는 거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네.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가 나오잖아요. 지수 부러졌습니다, 진작에. 그치. 근데 이게 지수가 이렇게 버텼다는 거는 사실 다른 쪽을 샀다라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만 매도가 나왔고 다른 종목들을 샀기 때문에 지수가 버틴 거거든요. 그래서 뭐 플랫폼과 관련된 말씀도 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돈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뚜렷하게 2차전지 쪽으로 들어가는 흐름은 분명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제가 지난번에 SK 이노베이션 물적 분할할 때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이제 삼성 SDI 쪽으로 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떠신가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 당시에 뭐 네가 SK 그룹의 큰 뜻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마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질타를 하셨는데 당연히 저는 SK 그룹의 큰 뜻은 모르죠 제가 당연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작은 없고요. 뜻도 잘 몰라. 예, 저는 모릅니다. 다만 주식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식 관점에서는 당연히 삼성 SDI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쪽을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삼성 SDI 쪽에서는 뭐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지금 공장을 또 하나 새롭게 크게 짓는데 이게 지금 구체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리비안에 배터리를 공급한 것이 삼성 SDI이고 그러면 리비안의 사업 확장은 결국 삼성 SDI
배터리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삼성 SDI 쪽으로 수급이 더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최근에도 폭스바겐 역시도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내재하겠다라고 했지만 최근에 그 내용을 쭉 본다라고 하면 폭스바겐이 생각하는 내재하는요, 자기네들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위탁 생산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배터리 업체한테. 그 대상이 되는 게 다시 삼성 SDI. 그러니까 삼성 SDI가 단순 하청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산업의 초기 단계, 즉 폭스바겐과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결국은 배터리 회사들로부터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또 오늘 이제 장중에는 LG화학이 미국에 새롭게 또 추가적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뉴스가 또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뉴스가 좀 나왔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포드가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SK 이노베이션이랑 손잡고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고 일어나면 배터리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호재성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가 MSCI 이제 편입 이슈가 좀 있어요. SK IET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들은 이번에 MSCI 지수에 이제 새롭게 편입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쪽은 조정이 나와도 그만큼 살려는 수급이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일단 뭐 3사 완성 배터리 업체 SK, 그다음에 LG, 그다음 삼성 SDI, 이거 이 세 개 전방 업체가 날 것이냐, 아니면 그 뒤에 소부장 업체 이쪽이 날 것이냐 가지고 역시 논란이 많잖아요. 이제까지는 어쨌든 중소형단의 이 소부장들이 더 많이 올랐고, 그런데 지금 소부장 그 중소형주를 사자니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렇다고 완성 배터리를 사자니 다 악재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2차 전지 쪽은 소재 업체들이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고, 벌써 2024년에 그 증설 이후에 실적을 땡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2024년이면 앞으로 3년 뒤거든요. 3년 뒤에 실적을 땡겨서 타겟 프라이스를 좀 잡고 있는 건데요. 미래 수익을 땡기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객사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매출이 분명하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런 밸류에이션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주가 측면만 본다라고 하면 아찔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2차 전지와 관련된 밸류체인 내에서 아직까지도 좀 부담이 없는 종목들은 몇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부품 회사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들이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거의 소재에 몰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분위기가.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재는 계속 쓰이잖아요.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긴 그러네. 예, 매출의 연속성이라는 게 발생이 된다는 거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뭔가 공장이 지어서 수주가 땅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끝,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수세가 좀 덜 몰리는 이유가 있고요. 부품 회사들 쪽에서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부품주들이 안 오른 건 아닙니다. 얘들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부품주들도 올랐어요. 올랐지만 밸류에이션이 그나마 소재 업체들에서 비교했을 때 조금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주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신흥 SEC, 그리고 상신 EDP 이런 종목들인데, 캡 업셈블리라고 하는 부품을 생산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부품 업체들의 밸류가 좀 싼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소재 업체들과는 좀 다르게 증설에 조금 소극적인 면이 좀 있어요. 증설에 좀 소극적인 면이 좀 있었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콜라를 만약에 사 먹는다라고 하면 안에 그 콜라에 대한 내용물 있잖아요. 그 내용물 배합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 그 겉에 이제 캔을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면, 당연히 이 콜라를 어떻게 만들고 그 내용물과 그 배합과 그 기술이 좀 더 값어치가 높게끔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캔보다는, 겉에 있는 캔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부품은 이제 캔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이제 콜라 자체가 잘 팔리면, 10개 팔리던 게 100개 팔리고 100개 팔리던 게 1000개 팔리면 당연히 캔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부품에 대한 매출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주들은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이 한 13배 정도 될까?
그 정도 될 거예요. 한 13배, 14배. 중소형주?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상신 EDP, 신흥 SEC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도 이쪽은 이런 종목들 한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참 희한한 게 그 LG화학 같은 경우라든가 SK이노베이션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분할 이슈 때문에 분할 상장 이슈 때문에 이제 뭐 많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조정을 받았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히 사요. 이거 희한해요. 매도 리포트도 나왔었는데. 네, 나왔죠. SK 그 이노베이션 그 LG화학에도 매도 레포트가 나왔고 SK도 사실상 나왔죠. 네, 그 삼성 SDI도 좀 매도 레포트가 나왔고 다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청사진이 좀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배터리 사업법은 이제 분사하고 그리고 화학 쪽에서는 실적은 이제 워낙 잘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배터리 쪽에 다른 소재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청사진을 계속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LG화학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SK이노베이션은 물론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이 배터리 소재와 관련된 청사진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사실 이 정유 쪽이 유가에 대한 전망이 좀 나뉘거든요. 지금 뭐 어느 때는 뭐 100불 갈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 것부터 이란의 제재가 좀 풀리면서 이란에서 이란산 원유가 나오게 된다, 시장에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뭐 한 70불 정도 하는 유가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화학업종과 정유업종에 대한 그런 시각 차이도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참 시장이 어려운 게 그냥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호재와 악재 혹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선택하느냐, 뭘 보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이냐 이걸 잡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SK텔레콤 한번 볼까요? 분위기가 오늘 좋아요. 근데 그 배경이 뭐 지금 모건스탠리하고 JP모건에서 그 KT 목표가를 상향시키면서 뭐죠? 그 골드만삭스에서도 SKT를 40만 원 뭐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통신주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이고 재미없는 걸로 그렇죠. 이제까지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 아주 좀 액티브한 것 같아요. 좀 분위기를 좀 알려주시죠. 그러게요. 모건스탠리,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뭐 이런 데서 지금 통신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레포트는 참고 안 하려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황당한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네. 근데 재밌는 게 2차 전지 때도 그때 LG화학인가 SK이노베이션 그때 했을 때도 외국계였어요. 네, 중국 쪽도 그렇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CATL. 네. CATL도 언제 매도 리포트 나왔지만 중국은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네, 맞아요. 외국계 레포트라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참고만 할 뿐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통신주에서 얘들이 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하게 했는지. 네. 아무튼 요즘 마음에 안 들어요. 외국계들. 근데 사실 SK텔레콤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며칠 전에 외국계가 아니고요. 역시 분석을 잘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잘해요. 현대차증권에서 SK텔레콤에 대한 아주 깊은 깊은 분석이 나왔습니다. 60페이지가 넘는 딥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에서는 이런 거 못할 거예요. 우리 현대차증권 정도가 돼야지, 한국의 증권사야지 돼야지 이 정도가 나올 건데, 그 내용이 정말 좋아요. 그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SK텔레콤을 좀 괜찮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뭐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SK텔레콤이 이번에 인적 분할을 합니다. 인적 분할을 하게 되는데 SK텔레콤 인베스트먼트라는 이제 이름으로 신설법인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포인트가 있다라고 좀 짚고 있습니다. 보시면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자료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이렇게 존속법인은 SK텔레콤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SK텔레콤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신설법인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존속법인은 그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신업을 하게 되는 거고, 이 SK텔레콤 인베스트먼트 이 신설법인에서는 지금 밑에 보시면 지분이 SK하이닉스, 11번가, ADT캡스, 티맵 모빌리티, 콘텐츠 웨이브 이런 그러니까 플랫폼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네. 예. 이게 해당 레포트가 분할 이후에 그 재무 상태까지 완벽하게 좀 분석을 해놨는데 이 재무 상태에 대해서는 좀 스킵을 좀 하고요.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분할 전에 SK텔레콤을 사게 되면 투자금의 60%는 존속법인을 좀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한 40% 가량은 신설법인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포트는 어떤 가정을 했냐면요. 보시면 투자 단가를 SK텔레콤은 31만 5천 원으로 잡아놨어요. 일단은 네. 보시면 35만 이거 제가 포인트를 좀 바꿔볼게요. 네, 이거 빨간색으로 항상 좀 대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됐습니다. 네. 투자 단가를 SK텔레콤 분할하기 전에 31만 5천 원으로 좀 잡아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분할하고 난 다음에는 만약에 이걸 315주 만약에 갖고 계시고 난다라고 하면 SK텔레콤 존속법인을 955주를 갖게 되고 이때 주가가 58,087원입니다. 네. 그리고 신설법인은 620주를 갖게 되고 단가는 75,599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쪼개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데 여기서 메리트가 있는 건 뭐냐면 이 존속법인 있잖아요. 존속법인 SK텔레콤 여기는 배당 수익률이 31만 5천 원에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이 나옵니다. 네.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매력적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나온다는 거는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좀 갖춰질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뭐 주가가 빠지면 배당 수익률이 더 올라갈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크다라는 거고 SK텔레콤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정 시가총액을 15조 5천억을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우선 앞서 보셨듯이 SK하이닉스 지분 있잖아요. 네. SK하이닉스 지분은 한 20% 정도 갖고 있는데 이 지분 가치를 아주 보수적으로 40% 정도 디스카운트 했더라고요.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하고 그러면 이제 비상장 자회사들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팀앤 모빌리티라든지 뭐 콘텐츠 웨이브라든지 뭐 11버가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모두 한 30% 정도 지분 가치에 디스카운트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11번가 팀앤 모빌리티, 콘텐츠 웨이브 이런 회사들은 플랫폼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플랫폼 사업들인데 사실 요즘 분위기 봐서는 플랫폼 사업들이면 할인을 하는 게 아니라 할증을 받고 있거든요. 엊그저께 당근마켓이 이번에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밸류를 3조 원을 받았습니다. 3조 원, 당근마켓이라는 회사가 3조 원의 밸류를 받아서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이들 SK텔레콤 밑에 있는 이런 회사들 역시도 상당히 좀 기업 가치는 플랫폼 회사들이기 때문에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SK텔레콤 인베스트먼트의 주가에 대한 그 상승 여력이 거의 뭐 50% 이상? 50% 이상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제시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저는 이 SK텔레콤을 분할 전에 좀 사보는 전략이 뭐 SK텔레콤 이쪽에서는 배당 수익률로 주가가 버틸 것이고 이쪽에서는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 있게 주가가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고려돼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면 거래 정지가 있습니다. 분할하기 전에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이때는 거래가 되지 않는 거래 정지가 있기 때문에 30일간 거래 정지. 한 달 동안 이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그런 불안 요소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존속법인하고 신설법인이 재상장할 때 이게 시초가가 형성되는 가격이 기준가에서 50%에서 200%. 우리가 IPO 할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네. 그렇게 형성이 좀 되고 변동성이 크겠네. 네,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가가 이 단가 이렇게 맞춰져 있지만 이게 상장이 되면서 이게 좀 시초가가 좀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불안 요인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냥 기업 가치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SK텔레콤은 분할 전에 한번 사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언제까지 사야 되죠? 그 거래 정지가 10월 26일이니까 10월 25일까지 사요. 25일까지만 사면 된다. 25일이 토요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 영업일. 하여튼 그 10월 26일 날이니까 그 전 마지막 그 전 영업일까지만 그렇죠. 사면 된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저는 이제 10월 이제 어느 순간 이 기간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지금 이게 현재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어느 순간에 좀 매수를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언제 살까라는 타이밍을 좀 재고 있었는데 오늘 또 그 타이밍과 관련된 또 내용이 또 다른 증권사에서 또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언제 사야 될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또 그 대유안타 증권에서 또 이거에 대한 레포트가 또 나왔는데 그래요? 이게 8월 MSCI 정기 변경이 있더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SK텔레콤에서 인위적으로 좀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수급이 좀 있는데 이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한 9,100억 정도라고 합니다. MSCI 정기 변경 때문에. 그러면 이 수급이 8월 말에 이제 빠져나가니까 그때 이제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우리가 비중을 그 매수 기회를 한번 삼아보자라는 이제 내용의 레포트가 좀 나와서 그 시점에 맞춰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 장이 어려우니까 이런저런 투자의 아이디어, 포인트를 찾아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포인트니까 한번 잘 스터디하셔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수익에 도움이 될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60페이지가 60페이지. 넘는 자료이긴 한데 60페이지 중에서 몇 페이지 정도가 제일 중요해요? 한 5페이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5? 앞에서 5. 앞에서 5? 뭐든지 레포트를 볼 때는 첫 장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 우리 60장 보기엔 너무 시간이 없고 5장을 먼저 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더 파고들어야지. 네. 3주 전쯤에 우리 대북주 얘기 한번 했었죠. 그렇죠. 3주 전에 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대북주와 관련된 얘기를 그래서 일시적으로 흐름이 좋았었는데 이번에 그 한미 연합 훈련 시작되고 뭐 다시 좀 분위기가 살벌해지면서 이대로 꺾이는 거냐. 근데 이제 대북주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호재가 미국발 호재가 좀 여러 차례 남아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게 군 통신선이 이제 복귀가 되면서 뭔가 대화의 물꼬가 좀 풀리나? 라는 이제 심정이었는데 이 한미 연합 훈련을 핑계로 북한에서 이제 한마디 했죠. 그래서 김여정 당 부부장이 대남 비하 발언을 좀 했었고 어젠가요? 그 김영철 노동당 뭐 통일전선부장 이분이 또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도 안 받아요. 군통신선 복귀했잖아요. 그리고 전화도 끊었습니다. 자기네들 복귀해놓고 이제 전화도 또 안 받아요. 이게 참 이제 북한이 그게 입이 유치한데. 참 이거 털기는 잘 텁니다. 사실 북한이 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대북주들이 이제 어제 오늘 좀 밀려났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것이 미국의 태도거든요. 사실 제일 그렇죠. 중요한 거는. 미국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거고 미국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예전 같으면 이제 북한이 이렇게 막 하면 듣는 척도 안 했어요. 사실 미국이. 듣는 척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번에는 국무부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한미 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이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대변인이 또 이거에 대한 해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북 관련 문제는 정치적 이슈예요. 이게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측면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이 좀 났잖아요. 이게 분명히 뭐 사법적인 뭐 판단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 사법권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이죠.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에 미국에 이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미국은 이 대북 문제를 완화적으로 풀어주기를 만약에 바란다라고 하는 이게 현 정부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미국 정부가 지금 북한과의 선을 확 긋기보다는 조금 대화의 여지를 계속적으로 보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또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죠. 이게 말 한마디에 확확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대북주와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도 이 대북주에 접근을 할 때는 빠질 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격 매수가 아니라 새 모이를 쪼듯이 정말 소량을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매수 기회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새 모이 쪼듯이 조금씩 한번 정치적 이슈를 한번 뉴스를 한번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탑픽으로 봤던 게 아난티. 아난티를 봤었죠.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역학적으로 이렇게 국제 정세를 보면은 어쨌든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어떤 동맹 외교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에서 가장 큰 그 뭐라 그럴까 그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인 북한을 이제
좀 떨굴 수만 간격을 그렇죠. 떨굴 수만 중국과의 있다면 관계를 조금 이렇게 떨굴 수만 있다면 미국은 지금 여러 행동을 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난번에 아난테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식량 그러니까 뭐 인도적 지원 얘기를 계속해요. 지금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인도적 이게 그러니까 식량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북한이 그렇죠. 지금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면 뭐 글쎄요, 뭐 밀가루 보내주려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비료 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뭐 그런 쪽도 한번 네. 관심 있게. 근데 어쨌든 여기는 워낙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조금씩 이렇게 많이 가격이 좀 낮아졌을 때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 절대 이게 뭐 만약에 뭐 우리가 화해 분위기가 나와서 내일 막 확 주가가 양봉을 떴다 이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그때는 보내주셔야 돼요. 그냥 아 내 거 아닌가 보다 놓쳤다고 보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럴 때 매도의 시점으로 그렇죠. 삼아야 예.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다음 날 또 이렇게 또 누군가가 나와서 너희들의 안보 위협을 우리가 한번 보여주겠다 이러면 불바다 얘기 또 한번 나오면 또 빠지거든요 이게. 예, 하여튼 참 말은 통하는데 말은 같은 언어를 쓰는데 이게 참 의견 일치를 참 하기가 어려운 곳이라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이모저모 우리가 이 어려운 장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다 한번 떠올려 보는 과정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어쨌건 오늘 참 어려운 장이었는데 하여튼 잘 버티시고요. 예, 버티는 게 존버가 결국 승리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오늘 힘든 하루 잘 보내셨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신 모든 분들 힘내시고요. 네, 분명히 또 오늘 얘기할 언젠가가 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힘내세요.